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신남의 안정영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셨죠? 아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좀 짜증나고 힘들고 하실 텐데 이럴 때 여러분들의 머리를 식혀줄 수 있는 게 저는 경제신문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신남 같이 또 한번 보시면서 머리도 한번 또 식히시고 또 관련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갖다가 좀 쓰는 그런 응용의 시간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추신남은 저번 주 기사인 거죠. 저번 주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뽑았던 기사만 해도 지금 거의 한 55개, 55개도 사실 제가 추린 거거든요. 이런 기사들을 길게는 좀 못 보더라도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짧게라도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에너지 산업입니다. 탈원전 직격탄, 한수원이라든지 발전사들이라든지 줄줄이 적자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탈원전 직격탄이다. 왜? 원전 대신에 비싼 LNG가 늘어서 향후에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정부가 탈원전이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좀 반대하고 있는 듯한 논조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실적을 안 챙겨볼 수가 없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기사를 모았으니까 다른 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전 에너지 자회사의 순이익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 이제 채용이 또 진행되겠죠. 그다음에 수력원자력 전통적으로 여기도 채용이 좀 많이 진행됐었고요. 다음 발전소 시리즈들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그다음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남동과 남부 빼면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정책 실패가 탈원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뭐 제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왜 그렇다면 마이너스가 났는지 조금 볼게요. 한국수력원자력 지난해 1,020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유는 지난해 월성 1호기가 조기 폐쇄된 데다 원전 가동률이 크게 줄면서 수익이 크게 악화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다음에 중부, 서부, 남부, 남동, 동서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같은 실적 악화는 발전 비용이 싼 원전 가동이 줄어들면서 값비싼 액화천연가스, LNG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원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발전사 순이익을 갉아먹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신재생 에너지 할당 의무제 확대에 따라 매년 급증하는 영업 비용도 발전사들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팩트입니다. 왜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만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한금융그룹이라고 하는 기업 기사로 갈게요. 타이틀은 단독 기사네요. 이때 당시에 신한금융그룹 최초로 AI 금융사를 신설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용병 회장의 디지털 베팅이다. 인공지능 네오로 자산관리. 기관 투자가 영업 자산 운영, 기업 분석 지수 개발도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1월 법인 등록을 한 자회사 신한AI는 아예 대놓고 이름이 AI네요. 국내 금융그룹 계열의 첫 인공지능 전문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로 AI가 주목받으면서 여러 시중은행이 로보 어드바이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내놨지만 별도 계열사로 독립시키는 것은 신한금융이 처음이다. 신한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디지털 쪽에 있어서는 가장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기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에 종속된 투자자문 도구가 아닌 AI 자체를 주력으로 앞세워서 신한 AI를 정보기술 IT 회사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좀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신한 쪽은 그래서 디지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투자하고 있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신한이 인터넷 은행 참여하려다가 토스랑 같이 참여하려다가 안 했죠. 자체적으로의 제가 봤을 때 역량도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금융사들보다 신한이 디지털 금융 쪽으로의 어떤 움직임 상반기 때는 아마 뽑을 것 같진 않아요. 4월 달에 뭐 개금소라고 하죠. 그쪽 부분 아닌 다음에야 하반기 때 뽑겠지만 그때를 위해서 차분차분 자료를 좀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사 갈게요. 미미박스네요. 미미박스 다 알고 계시죠? 남성분들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CEO 인터뷰를 갖고 왔습니다. 백조 가치의 넥스트 삼성은 잠재력이 큰 K뷰티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기업 기사로도 볼 수 있지만 뷰티 산업의 기사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영석 대표네요. 화장품 샘플 배송으로 시작해서 이커머스, 또 당연히 크면 자체 브랜드를 만들겠죠. 자체 브랜드로 확대됐다. 세계 최대 세포라와 브랜드 출시한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이분은 100조 원 가치를 지닌 기업이 한국 뷰티 산업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K뷰티가 지닌 강점을 글로벌 시장에 잘 접목한다면 그 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그렇다면 K뷰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우리가 빨리 뷰티 산업 쪽을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파악해야 되겠죠.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자,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2014년이라고 하네요. 자, 해외에 한국 뷰티 제품과 브랜드를 소개하는 게 K뷰티 1.0이었다면 K뷰티 DNA를 활용해서 현지에 맞는 제품을 내놓는 게 그 다음 행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라랑 함께 색조 브랜드 카자를 론칭했다라고 합니다. 세포라에서 먼저 제안했다. 중저가 색조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있던 세포라로선 제품력, 가격도 모두 잡을 수 있는 K뷰티와의 협업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뷰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잘하는 분야다. 넥스트 삼성이 뷰티 산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100조 원 가치를 지닌 기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위에 문단 잠깐 보면요. 다양한 피부에 맞는 색조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지사에 있는 여러 인종의 직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제품을 테스트해보면서 꼼꼼히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위에 이거 마지막으로 볼게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해서 만들었다. K뷰티 강점이네요. 또한 SNS를 활용해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 이런 것도 역시 K뷰티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미미박스뿐만 아니라 뷰티 산업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래서 뷰티박스를 좀 갖고 와봤어요. 뷰티박스래요. 뷰티 산업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본의 제3의 한류, K뷰티 봄바람 살랑, 에뛰드하우스, 더샘, 미샤 등 중저가형 브랜드가 인기가 높다라고 하네요. 자, 아모레퍼시픽의 에뛰드하우스가 지난달 일본 가고시마 시부야 109몰에 새 매장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최근 일본에서 제3의 한류 붐이 불고 있어서 K뷰티에도 봄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자, 에뛰드하우스는 2011년 일본 진출 이후에 연평균 30%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 전체 화장품 시장과 비교하면 15배 정도 높은 성장률이다. 코트라가 발간한 2018년 글로벌 화장품 산업백서에 따르면 일본 화장품 시장은 최근 5년간의 1.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일본 화장품 시장은 미국과 중국에 이근 세계 3위 규모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더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미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니스프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2020년에 도쿄올림픽은 국내 화장품 기업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왜? 외국인이 일본을 방문하는 인바운드 여행이 늘면서 또 거기에서 K뷰티 상품을 살 수 있는 소비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메시지네요. 국내 화장품은 일본에서 프리미엄보다는 매스티지 제품이다. 일본은 자국 화장품 J뷰티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높고 동시에 글로벌 명품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보니까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 공략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 인기 있는 한국 화장품 대부분은 3,000엔 이하 저가 제품에 몰려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잘 공략해서 시장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뷰티 산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앞서 봤던 미미, 그 다음에 지금 이 K뷰티 내용을 조금 보시고 추가적으로 자료도 조금 더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 기사입니다. 역시 기업 기사예요. 저는 이런 기업 기사들 좀 좋아하는데, 자, 에이스 침대 아시죠? 에이스가 쌍끌이 전략을 펼쳐서요. 작년의 매출 2257억이라고 하는 신기록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전략이냐? 품질을 잡았고요. 상생의 전략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이것이 주는 인사이트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표 침대 에이스 침대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다. 2257억이네요. 영업이익도 40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작년에 가구업계를 강타한 라돈 사태, 이것에도 불구하고 에이스 침대는 뛰어난 품질, 높은 제품 신뢰도로 반사이익을 얻었고, 우리는 안 그러니까 대리점과 상생, 매장 대형화 등 영업 전략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조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무엇에 대한 중요성, 품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 좋죠. 근데 내가 영마야, 영업 마케팅 쪽이라고 한다면 이런 전략, 대리점과 상생, 매장 대형화 등의 이런 전략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품 품질에 대한 대표의 타협 없는 고집이 진가를 발휘했다라고 하고요. 요걸 좀 볼게요, 우리는. 자, 주요 상권 대리점 임대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자, 이 대표님은 자사 대리점주들이 갈수록 높아지는 임차료에 대한 부담으로 주요 상권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본사가 용지를 매입해서 건축하자. 그 다음에 대리점이 입점하자라고 하는 윈윈 전략을 세웠다. 그래서 전국 거점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대형 매장을 만들거나 기존의 노후한 에이스 매장을 리뉴얼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차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대리점 보증금 무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리점 경영주의 금융 부담도 줄여주고 있고 대리점 2세 경영주 양성교육, 제품 직배송 서비스 도입, 인테리어 및 사은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랜차이즈 지원하시는 분들, 영업관리 지원하시는 분들, 마케터이신 분들 이 전략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시장 상황은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남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우리가 제안할 수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제안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기사들을 자꾸자꾸 스크랩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영업 마케팅 특집으로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재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갈게요. 건설산업. 제목부터가 참 극한기가 온다. 극한기. 신사업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그럼 어떠한 신사업으로 돌파구를 찾는지 한번 볼게요. 극한기 온다. 건설사 신사업으로 돌파구. 자, 대우산업개발 CEO가 앞장서서 면세점 입찰 참여 등 나선다. 우미건설은 물류센터를 투자한다. 주택경기 침체 신사업에 힘쏟는 중견건설사들이 나오네요. 자, 계룡건설은 제로에너지 설계 시공 유지 사업. 대우산업개발은 인천공항 입국 면세점 사업자 신청.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 사업 투자.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뢰 제거 장비 연구 및 용역. 우미건설은 물류센터나 프롭테크 투자, 태영건설은 수처리 자회사 합병으로 사업 확대.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은 거의 주택시장으로 돈을 남기는 수익 구조였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힘들면 당연히 건설 경기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색적인 신사업을 시작하거나 키우려는 중견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고요. 제가 건설사업 지원하시는 분들, 건설산업 지원하시는 우리 분들한테 좀 만들려고 또 계획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또 포함시키시면 좋겠네요.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냐라는 데 있어서 아까랑 똑같습니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면서 소비자들한테 더욱더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나아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 다각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다른 건설사들도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 예를 들 수 있다면 이 지원자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네. 근데 대신에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건설사의 핵심 산업군, 핵심 기술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접목시키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한번 좀 알고 가시고요. 이 기사는 건설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픽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7번째, 여행산업도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시죠. 여행산업, 빅데이터가 좀 많이 나옵니다. 여행산업 쪽은. 껄끄러운 관계지만 일본 여행은 많이 갔다. 자, 하나투어가 해외여행 10년을 분석했대요. 전체 해외여행의 39%가 일본이래네요. 대도시보다는 소도시로, 장소보다도 또 어떻게가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국민의 여행 패턴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나투어가 10년간 괄목할 만한 외국 여행 트렌드 변화 3가지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요약하면 여행 스타일은요 대도시 일변도에서 소확행이 가능한 소도시 투어로 바뀌었고
주요 고려사항은 어디로라는 목적지 일변도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how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확행,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how라고 합니다. 간략하게 볼게요. 선호지역은 동남아에서 일본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 표를 한번 볼게요. 2008년도만 하더라도 동남아가 38.5%였는데 10년 후에는 동남아가 34.9%로 2위, 일본이 38.8%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 스타일도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의 소확행을 즐긴다. 또 where에서 how 시대로 바뀌었다.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도시 투어를 즐겼던 과거와 달리 지역을 잘게 쪼개서 소도시를 여유롭게 둘러보는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얘기한 그런 아주 좋은 기사 무조건 픽해 놓으셔야죠. 여행 산업도 제가 한번 싹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마트폰 산업 갈게요. 화웨이가 매출 2위를 넘본다고 하네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SA가 전망하는데 매출 비중이 애플이 40%, 그 다음에 삼성 19%, 화웨이는 12%로 거센 추격이라고 하네요. 삼성전자의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매출 점유율이 20% 아래로 떨어져서 19%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화웨이는 처음으로 10%에 진입해서 삼성전자의 격차를 크게 좁혔다. 아직까지 7%가 남았는데. 자, SA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전년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은 약 83조 원, 전년도 대비 한 5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비중도 매출 비중도 20.8에서 18.9%로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SA는 올해 화웨이가 스마트폰 매출에서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중국 업체들이 협공에 힘을 못 쓰는 스마트폰과 달리 디스플레이 시장은 여전히 한국 업체들,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삼성 디스플레이 기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의 중저가 폰 이걸 잡지 못하면 삼성전자는 밀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매출 비중으로 화웨이한테 따라잡히지 않으려면 삼성전자를 이번에 무선 사업부 지원하신 분들은 중저가 폰 시장을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기사 버거킹 너무 재밌더라고요. 구독 경제가 버거킹에도 들어갔습니다. 월 5달러 내면 매일 커피 한 잔, 미국의 버거킹 구독 서비스. 유명 햄버거 체인 버거킹이 미국에서 월 5달러만 내면 매일 커피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다. 넷플릭스가 일으킨 구독 경제가 미디어를 넘어서 패스트푸드 영역까지 확산되는 추세라고 하네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5달러로 결제를 하면 한 달 동안 매일 온라인 쿠폰이 제공되고 이 쿠폰으로 버거킹 매장에 가면 커피 한 잔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왜 할까? 월정액제 고객은 매장을 방문해서 팬케이크와 소시지 등 다른 메뉴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침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구독 서비스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경제를 왜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이렇게 모든 산업의 구독 경제가 하나하나씩 적용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어떨지까지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름 바꿨죠? 포스코 대우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글로벌 종합사업회사 새 출발입니다. 포스코 대우에서 사명을 변경했다. 액화 천연가스, 그 다음에 LNG라고 하죠. 식량 등 핵심 사업 밸류체인 강화, 수익성 재고 경영 박차라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추신남에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한 번 더 짚고 갈게요. 포스코 대우가 사명을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바꾸고 글로벌 종합사업회사로 새 출발한다. 사명 변경을 계기로 LNG, 식량사업 등 핵심 사업 밸류체인 강화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래서 아마 종합상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종합상사 하면 뭐 LG상사, 그 다음 여기 나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삼성물산의 상사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메이저 빅3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는 사업들도 거의 뭐 비슷비슷합니다. 역시 삼성도 마찬가지로 LNG, 그 다음 식량 쪽도 다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했던 부분은 그쪽 식량 쪽, 그쪽을 터미널, 곡물 터미널 인수했다라고 했었죠. 어디 볼까요?
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미얀마 가스전 2단계와 추가 가스전 개발, 그룹 통합 구매를 통한 LNG 트레이딩 확대, 그리고 LNG 터미널 연계, 민자 발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밸류 체인을 완성해서 가스 투 파워 사업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고, 식량 사업 분야에서는 흑해산 식량 조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기사 제가 말씀드렸었죠.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식량 트레이딩 물량도 확대해서 연간 500만 톤 판매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종합상사를 최종적으로 합격시켰던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을 서포팅할 수 있으니까 종합상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기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일반 무역회사에서 관련된,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1, 2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 좀 들어가고 있는 구조가 조금 더 높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 있으신 우리 대학교만 졸업하려고 하시고 졸업하신 분들이 도전하신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상사의 사업 구조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철강, 화학,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뭐 식량,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등등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사가 일반적인 제조업에서의 해외 영업과는 좀 어떻게 다른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검색하신 다음에 충분히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서칭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이 어필하실 수 있다면 전 충분히 좀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 스펙을 좀 보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니까 알아서 좀 판단을 해주시고 많이 좀 지원을 하시면 좋겠네요. 11번째 삼성 디스플레이. 아까 우리가 반도체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휴대폰 관련해서 화웨이가 글로벌 1등을 넘본다고 했었죠. 그 밑에 디스플레이 기사가 있었는데 바로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하죠. 상업용 디스플레이 10년 연속 톱이라고 하네요. 자, 신개념 회의 솔루션 플립 등 혁신 제품 지속적 출시가 효과를 봤다. 작년에 글로벌 점유율 26%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에 설치된 1012제곱미터 크기의 대형 발광 다이오드 LED죠. 스마트 사이니지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10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상업용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공항, 그 다음에 극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전시장 같은 데 보면 예전에는 어떤 뭐 사진이 붙어 있거나 그림이 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다 이런 상업용 디스플레이로 바뀌어서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몰입감을 주죠. 그런 부분들로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 그것에 관련된 세계 1등 점유율이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IHS 마켓의 비교 결과 디스플레이 상품 판매량 기준 작년 점유율이 25.8% 시장 1위라고 하네요. 1위를 유지한 까닭은 후발업체 추격 등으로 시장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솔루션, 지속적인 혁신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주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개념 회의 솔루션인 삼성 플립, 인공지능 화질 엔진을 탑재한 QLED 8K 사이니지, 그다음에 양면을 모두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는 양면형 세미 아웃도어 사이니지 등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지원하신 분들이 이미 다 이제 모집은 끝났으니까 서류를 제출하시고 아마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거에 관련해서 차곡차곡 제가 기사를 모아드릴 테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다음에 12번째 외식산업. 안 좋죠. F&B 쪽. 자, 어디로 갔냐? 공항으로 갔다고 하고요. 병원으로 갔다고 하고요. 휴게소로 갔다고 합니다. 위기의 외식업체 한번 볼게요. 자, 대형 상업공간 통째로 임차한다. 그 다음에 집 유치해서 푸드코트 위탁 운영. 다음에 직영점 성장정체 돌파구 활용. 롯데김포 김해공항에 식당가를 운영하고 아워홈은 병원 등으로 영역 확장한다. 자, 지난해 완공된 서울의 센트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오피스가 있습니다. 거기 지하 2층에 스카이 31 푸드 에비뉴 종로라는 식당가가 생겼는데 여긴 롯데 GRS가 운영하는 이곳은 다양한 곳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롯데 GRS가 통째로, 이거 보통 통으로 임대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맛집이나 자사 브랜드에 또 임대를 해서 운영한다고 하네요.
자, 외식업 침체가 계속되면서 외식 단체 급식을 하는 대기업들이 컨세션, 식음료 위탁 운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성장 기회를 찾고 있다. 중요합니다. 자, 컨세션 사업은 병원, 공항, 휴게소, 대형 상업용 빌딩 등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 계열 외식 급식업체들 참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푸드코트 형태가 주였지만 최근에는 그냥 푸드코트 넣으면 안 들어오죠. 사람들도 소위 맛집을 이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롯데 여기 나와 있는 뭐 CJ 푸드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오버 더 디시일 겁니다. 그래서 뭐 떡볶이 가게 있고 뭐 돈가스 가게 있고 뭐 이런저런 가게들이 있는, 그 다음에 식객촌 이것도 좀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셨던 그런 것들이 이제 군집한 형태로 전체 통으로 빌려서 들어간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외식 급식 업체들 컨세션 사업장에서 롯데 GRS, CJ 푸드빌, SPC, 아워홈, 풀무원 푸드앤컬처, CJ 프레시웨이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특히 외식업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영업 마케팅 전략 짜실 게 이런 것들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은 어딘지를 고민해 주시고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은 지금은 군집화네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3번째 기사, 재밌는 기사였어요. 롯데하이마트를 보면 그냥 가전 파는 곳이었는데 변신했대요. 직구대행, 여행업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자, 가전 양판점 하이마트의 변신이라고 합니다. 자, 롯데하이마트가 추가한 사업 목적: 해외 구매 대행업, 식음료 제조, 식음료 판매, 다류 판매, 식품 판매, 농수축산물 판매,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타 식품 판매업, 여행업, 관광여행 알선업, 태양광 발전업, 전기공사업, 오락장, 체육시설, 주차장, 기타 서비스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와, 엄청납니다. 자, 롯데 유통계열사 중에서 이커머스 영역을 강화하며 옴니채널이라 하면 온라인 주문해서 오프라인 주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주문해서 온라인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온라인 주문해서 오프라인. 선두주자로 나선 롯데하이마트가 온라인 쇼핑몰로 본격 변신할 태세다. 여행,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까지 아우르는 종합 쇼핑몰로 발돋움할 채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넘어갈게요.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하면 고객들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상품 구색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부가적으로 구매할 콘텐츠가 오기 때문에 이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롯데하이마트는 O2O가 아니라 온라인 for 오프라인이라고 하네요. 옴니스토어를 모범적으로 도입한 유통 계열사로 꼽힌다. 자, 1호 매장 구리점처럼 핵심 제품 위주로 진열을 하되, 쉬어가는 소파, 북카페 등 고객이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그 당이 현장에 없는 제품이라도 현장에 태블릿 PC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구매, 어찌됐건 자사의 유통망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해 말에 선보인 나만의 스타일관, 이거는 고객들이 주거공간 인테리어 콘텐츠도 올릴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올해 초에 극심한 미세먼지 황사 환경에서 공기청정기, 의류건조기, 관리기, 트럼 스타일러 같은 거죠, 전기 레인지 등 환경가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하이마트가 집중적으로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데하이마트가 어떤 식으로 변신하고 있는지,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이다? 기존에 그냥 하나의 판매 대리점에 불과했던, 가전 판매 대리점에 불과했던 롯데하이마트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왜? 온라인 시장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자사의 온라인 몰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히 가전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품까지도, 연관된 다른 제품까지도 판매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던져주고 있죠. 자, 14번째 취업 뉴스, 삼성생명과 화재 면접 이 질문 대비해라.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쭉 묶어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보죠. 뭘 준비해야 되냐? 바로 핀테크 질문을 대비하라고 하네요. 자, 이거 볼게요. 삼성생명에선 특히 전통적인 보험업 직군인 영업, 상품 계리, 보험 심사직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직을 비중 있게 뽑는다. 디지털 금융직은 인공지능 챗봇이나 서류 이미지를 전산 데이터로 자동 변환해주는 OCR 기술 등 금융 디지털을 결합한 신사업을 기획하는 직군이라고 하네요.
삼성화재 측 금융 서비스업 특성상 인성을 본다. 아무래도 금융이기 때문에 돈을 다룬다는 거죠.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성이 조금 더 중요하다. 도전정신, 열정 같은 자질과 별개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일할 수 있는 성격인지를 채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커뮤니케이션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의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삼성 채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제가 삼성 한번 묶어서 해드렸죠. 삼성생명과 화재밖에 넣을 것이 없다. 이미 다 넣으셨을 테니까 일단 뒷사트만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실제 다양한 어떤 영업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면접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한번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뒷사트 준비 열심히 하셔서 면접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15번째 기사, 좀 깜짝 놀랐습니다. 롯데가 머리를 좀 잘 쓴 것 같아요. 롯데 신입사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키로 했다. 유치원 학자금 전 계열사를 월 10만원씩 2년 지원한다. 기업문화위 첫 정기회의에서 결정. 이건 CJ에서는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 유치원이 아니었죠. 7살, 8살. 맞는데 유치원이었는데. 제가 CJ에서 그 인사팀에 있을 때 이거 담당했었거든요. 복리후생 쪽 담당할 때, CJ에선 5살, 6살 줬던 것 같아요. 아무튼 6살, 7살인가? 10만원씩 나갔습니다. 자, 근데 롯데가 신입사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전 계열사의 출산 축하금과 유치원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직원들 업무 의욕을 높여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한다. 와, 이거 진짜 머리 좋은 것 같네요. 신입사원들 요즘 학생이신 분들은 학자금 대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이거 굉장히 좀 큰 거거든요. 요거 볼게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에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신입사원들에 대해서 입사 이후에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1인당 약 130만원가량 혜택이다. 와, 끝내주네요. 좋네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일부 계열사에 적용되던 출산과 육아 복지 제도를 그룹 전체로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좋아지네요. 아무튼 이쪽에 있어서 롯데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거를 솔직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저 이런 내용 쓰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면접 때 롯데 기업을 선택한 이유, 그 다음에 우리 롯데의 어떤 특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세컨, 썰드의 그 답변으로 이런 거 기업 문화 같은 거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괜찮은 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번째 기사 갈게요. 유통산업 30분이면 문 앞까지 뜨거운 배달 전쟁. 뭐 많이 나왔던 기사니까요. 자, 30분이면 문 앞까지 배송한다. 유통업계 뜨거운 배달 전쟁. 가격과 품질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배달 경쟁력이란 거죠. 자, 사진 보니까 18일 오전에 현대 홈쇼핑 배송 담당 직원이 고객에게 TV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 진짜 고객 이거 맞아? 직원 맞아? 이 사진은 어떻게 찍은 거야? 현대홈쇼핑은 3월부터 주문 후에 3에서 5시간 안에 패션과 식품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H익스프레스, H퀵 배송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참, 상품을 가지고 차별화시킬 수 없으니까 배송 전쟁으로 차별화를 시키려고 하네요. 아무튼 뭐 저는 긍정적인 방향일 수도 있지만 또 너무 여기에 뭐 소위 좁은 땅덩어리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건 아닌가 좀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가격이나 품질을 상품 구매 기준의 1순위로 여겼던 소비자들이 변하고 있다.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배송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배송 경쟁력이 구매의 중요한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서 동일 상품 최저가 경쟁을 벌였던 온라인 유통 채널은 이제 싼 거는 당연한 거고 얼마나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느냐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다가 전화 주문이나 방판 비중이 높았던 홈쇼핑, 대형마트, 편의점 업계도 최단 시간 배송 제품군 확대, 묶음 배송 등 이색 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배송 전쟁에 가담하고 있다는 내용 좀 보세요. 현대홈쇼핑의 H딜리버리, H퀵 서비스, 롯데마트의 30분 배송 서비스, 그 다음에 GS25 미니스톱 등 편의점도 최근 배송 어플리케이션과 손잡고 편의점의 물품을 집 앞으로 배달하는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끝내주죠. 그 다음에 올리브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달 가능 품목을 300개 품목에서 1000개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달이 안 되는 게 이제 희한한 세상이 되겠네요. 아무튼 유통업계는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물류, 배달이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강화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째 뉴스, 취업 뉴스. 이거는 현직 선배 만나보세요. 길보입니다. 수원 3일 상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 가서 실제 한번 저도 블라인드 NCS 채용 관련해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친구들 눈빛이 아주 또랑또랑하니 이 학교가 되게 유명한 학교거든요. 음, 여기가 정말 유명한 학교긴 한가 보네요. 뭐 다 여길 가서 한 번씩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들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린 이유는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고등학교 분들은 고등학교 학생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잘해요. 요즘에 고등학교 3학년 특성화고 친구들이 제가 면접 컨설팅을 한 5번 정도 했거든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똘망똘망하니 정말 말 잘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은 좀 빨리 예전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이런 고등학교를 갔다고 한다면 요즘엔 전략적으로 이런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취업 그 다음에 후진학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곳에 들어가서 일찍부터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학벌을 커버하는 형식으로 가는데 굉장히 똑똑한 똑부러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질문 보세요. 저는 회사 면접을 볼 때 다짜고짜 사은품을 왜 안 줘? 라고 따지는 고객을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래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다양한 상품을 고객에게 친절히 권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상품에 가입하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오히려 당연히 상품은 드리고요. 상품 설명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기지를 발휘했다는 거죠.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기지를 보는 겁니다. 기지를. 그래서 사실 이거는 타고 나는 부분도 있지만요. 실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같은 걸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들 몇 번 정도 블랙 컨슈머라고 하는 소위 약간의 좀 진상 같은 손님들을 대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좀 약간 툴이 생기고요. 그걸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내가 맞다. 거기서 비슷한 사람의 경험을 해봤으니까 여기에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사소한 아르바이트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좀 하시면서 실제 손님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대처하는 여러분들의 한번 능력을 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기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 있죠. 나는 서기 역할을 하는 학습부장을 했던 것도 자기소개서에 썼다. 학습부장을 뭘 가지고 써먹겠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맡은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웠느냐를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기업에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경험 묻습니다. 그 경험이 진짜 궁금해서 물을까요, 여러분들? 전혀 안 궁금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고 가장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궁금해하니까 그 점을 꼭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18번째 기사 한샘 볼게요. 리모델링 후에 3D 미리 보여준다. 홈플래너 도입 한샘 이영식 사장입니다. 전국 아파트의 90%는 저희가 3차원 모델로 구현할 수 있으니 우리 집은 될까? 라는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한 3D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도면을 3D로 구현한 홈플래너다. 가구를 사서 우리가 집에 배치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3D로 만들어진 자신의 집에 가상으로 배치해 볼 수 있고요. 비용도 무료라고 합니다. 2017년도의 여름 한샘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홈플래너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 5만 개의 유형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독주택도 실측을 통해 홈플래너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구입하려는 가구가 자신의 집과 잘 어울리는지 사전에 체크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옷 구매하기 전에 내가 옷 입어봤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정하는 VR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죠. 왜 한샘이 홈플래너를 강조하냐? 이게 중요하죠. 급성장하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 때문이다. 국내 리모델링 시장이요, 28조 원이었는데 2017년도에 2020년에 3년 만에 41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갓 지어진 집에 입주하는 시대가 아니라 있던 집을 고쳐 쓰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샘이 지난해 선보인 스타일 패키지도 리모델링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한샘, 예전에는 그냥 가구도 아니었죠. 주방, 뭐 싱크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점점 토탈 리빙으로 좀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 뉴스, 롯데장학재단의 취준생 드림메이커스 참가자 모집이라고 하는 간단한 뉴스인데요. 롯데장학재단이 유통분야 취업과 요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유통 드림메이커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아니면 요거 검색하셔서 롯데장학재단 들어가셔서 드림메이커스 들어가셔서 한번 지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준다고 하네요. 다음에 20번째 기사 VCNC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타다 다양한 서비스 더 경쟁해야 모빌리티 혁명 성공한다라고 하는 타다 프리미엄 4월달 출범한다고 하네요. 자, 택시기사님들도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갈증이 컸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택시 시장에도 기회라는 점을 보여주자 택시기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그 카니발 차량에 타다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빌리티, 공유 차량이라고 좀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VCNC라고 하는 거였는데, 라는 회사였는데, 개인, 법인 택시기사를 모집해서 100대의 차량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지원하려는 택시기사가 많다. 모빌리티 생태계 한 구성원으로서 혁신의 물결에 동참하려는 분들이고 모빌리티 신사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의견이 결코 전체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네요. 택시업계랑 어떤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체의 콜라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제가 기사 준비했지만 웨이거블로도 나왔죠. 이런 식으로의 플랫폼 택시 서비스도 조만간 등장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아직 국내 시장에는 모빌리티 플레이어 수가 너무 적다. 타다 프리미엄이나 웨이거 분류와 같은 택시 업계와의 협업 모델은 그 자체로 플레이어가 늘어나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진짜 몇 년 후에는 택시보다 어쩌면 이런 공유 차량,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될 것 같다고 좀 볼 수 있네요. 관련된 내용 모빌리티 혁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회가 좀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경제 현상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소유가 아니라 공유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봐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21번째 기사 여행산업이네요. 여행산업은 빅데이터 역시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아까도 우리가 일본에 많이 갔다라고 하는 내용 봤죠. 이번에는 여행객과 해외 가이드를 직접적으로 연결했더니 변화가 생겼다. 마이 리얼 트립이라고 아시죠? 자, 최근 몇 년 새 여행시장은 자유여행객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급성장한 기업이 있는데 마이 리얼 트립이다. 이건 뭐냐? 해외여행을 가는 한국인 여행객과 해외에 체류 중인 가이드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P2P 중개 플랫폼이다. 자유여행, 패키지 여행의 장점이 결합된 서비스로 개인이 여행을 기획하면서도 일정 시간의 현지 가이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마이리얼 트립은 현지 가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해외 교민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주 타깃은 해외에 살고 있지만 가이드가 본업이 아닌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인 가이드들은 직접 여행 코스를 짜서 마이 리얼 트립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 올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이드들이 고객 만족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특색 있는 여행 상품들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티켓, 숙박, 항공권 판매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네요. 자, 이 마이 리얼 트립 대표는 가치 창출은 결국에 고객을 얼마나 만족시키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이를 위한 것이 개인화 서비스다. 개별 여행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업 지원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하나, 모두 뭐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트렌드를 읽어내고 그런 상품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없나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2번째 넷플릭스의 CEO가 최근에 기자회견했었죠. 랩스데이. 미디어 전쟁의 전공법으로 대응하겠다. 올해도 자체 제작만 13조 원이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킹덤 등 한류 콘텐츠 더 육성하겠다. 애플도 디즈니, 워너브라더스도 다 영상 서비스에 가세한다. 자,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광고를 도입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죠. 또 뉴스, 스포츠 등 생중계 콘텐츠 없이 우리는 TV 드라마, 영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 세계 스트리밍 구독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 경영자가 18일 전 세계 기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LA에서 열린 랩스데이 행사에서 우리는 앞으로
TV 드라마, 영화 등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전념한다는 미래 전략을 밝혔다고 했네요.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이라고 하는 가입자가 한 달에 평균 10달러를 낸다. 이 금액으로 콘텐츠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올해 약 120억에서 140억 달러, 13조, 약 5,500억, 13.5조에서 15.7조 정도를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금액을 아마존이나 훌루 등 경쟁사처럼 스포츠 중계권 확보, 뉴스 채널 등 추가에 이런 투자하지 않고 우리는 오리지널 TV 드라마와 영화 제작에만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헤이스팅스의 CEO 이 같은 바람은 미국의 스트리밍 콘텐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 주목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했네요. 킹덤 이 부분이 좀 약간 성공했다고 보고 있죠. 아무튼 넷플릭스의 움직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넷플릭스 구입 같이 이제 공동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과연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전략이 성공할지 안 할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산산업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방산산업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넣는 거예요. 바로 AI와 5G죠. 자율비행 스텔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군, AI와 5G로 안보 경제 다 잡는다. 방산 쪽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방산이 아니라 이런 AI와 5G 기술이 접목된 밀리테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관점의 기사 좀 보시면서 만약에 접수하셨다면 어쩔 수 없고요. 면접 보러 가실 때는 이런 기사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군수와 민간산업 경계홈은 밀리테크 4.0 10대 기술, 사이버 공격, 보안 기술, 핀테크 안전성 강화에 기여한다. 초소형의 로봇 기술을 확보하면 원격 진료 헬스케어에 적용할 수 있고 5G 시장 5년 내 20배 팽창, 퀀텀 컴퓨팅, 사이버 보안이 세계 패권 바꿀 미래 기술이다 라는 것이죠. 자, 한번 그려보자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대지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중국 상공을 시험 비행한 자율비행 전투기, 전미 소비자가 전시회에서 선보인 죄송합니다. 전미 소비자 가전 전시회 CES에서 선보인 인공지능 비서와 첨단 군사 장비 워리어 플랫폼. 겉모습과 용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AI, 5G 센서 기술에 적용됐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밀리테크 4.0은 군수와 민수의 경계가 허물어진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밀리테크 4.0을 확보하면 안보,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밀리테크 4.0 핵심 기술까지만 볼게요. AI, 5G 네트워크, 스마트 센서, 퀀텀 컴퓨팅, 레이저, 사이버 보안, 나노 소재, 메타 물질, 바이오테크, 수소연료 등 10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좀 긴 기획 기사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후속 기사도 뜰 테니까 꼭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24번째, 이건 존경하는 사람인데, 이건 제가 한번 좀 뽑아봤어요. 제가 좀 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돼가지고. 은둔의 경영자 박성찬 트라우마하우스 회장입니다. 럭셔리 임대, 미세먼지 제로, 세상에 없던 집 짓는 게 내 소명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되게 비싼 그 주택, 그거를 지으신 그 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좀 저랑 비슷한 가치관을 좀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존경하는 사람 뽑아봤는데 약간의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탭 해보셔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부동산 쪽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번째 현대자동차 정의선의 공유차 속도전 볼게요. 정의선의 공유차 속도전 인도판 우버에 3억 불을 투자한다. 10억 인구 공유차 선점하고 법인 렌터카 시장 진입 길 텄다. 점점 공유시장 쪽에 진출하고 있죠. 자, 현대기아차가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업체인 올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달러 투자를 단행한다. 미래 모빌리티, 공유경제의 아시아 거점으로 부상한 인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과감한 베팅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라와 투자 및 전략적 사업 협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서 상호 다각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력을 약 3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네요. 인도 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현대기아차가 법인과 렌터카 등 대량 구매처 판매인 플릿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차량 개발 판매부터 플릿 관리, 모빌리티 서비스에 이르는 공유경제 가치사슬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2030년까지 인도 정부가 개발하는 모든 신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현대기아차와 올라는 차량 호출 서비스에 투입할 전기차 개발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인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죠. 포스트 차이나로서 인도 시장을 낙점했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자동차를 판매한다라기보다는 공유 시장 쪽에서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6번째 기사입니다. 이노텍. 이노텍이 이제 새로운 먹을거리로 차 부품과 3D 센서로 영역 확대하고 있다. 예전에 제가 최신남 첫 번째인가 두 번째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똑같은 기사가 또 나왔네요. 카메라 모듈 강점 10분 활용해서 근본이 강한 회사 전환 박차하겠다. 자, LG 이노텍이 최근에 포트폴리오 다각화, 신성장 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 CEO가 전장부품 광학 솔루션 사업을 임직원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 사업들이 자율주행차 개발, 전기차 확대, 스마트폰의 고사용화 트렌드 속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 LG 이노텍의 광학 솔루션 부문은 지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카메라 모듈에다가 3D 센싱 모듈을 더해서 1등 지위를 더 확고히 다지게 될 것이라고 공언을 했다라고 하네요. 차량 전장 부품 쪽과 광학 솔루션 쪽에 있어서의 신성장 부분 매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카메라 모듈의 핵심 기술, 성공 노하우를 3D 센싱 모듈의 확대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에 이어서 차세대 글로벌 1등 사업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차량 전장 부품 쪽으로 가는 거죠. 차량 부품 수주 잔액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기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상태와 효율, 수명을 관리하는 BMS를 본격적으로 양산했다라고 해서 LG 이노텍이 자동차 부품 쪽, 3D 센서 쪽으로 이쪽으로 전략을 잡고 성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 기사로서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삼성전자 QLED TV 거실을 갤러리로 바꾸다. 이건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거실에 TV를 꺼놓은 상태로 있어 검정색 화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갤러리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유명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QLED TV의 매직 스크린 전용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이시죠? 삼성 QLED TV에 시간에 따라서 그림의 색채가 달라지는 세계적 아티스트 탈리 레녹스 작품의 매직 스크린 모드가 띄워져 있다고 하네요. 요거를 좀 볼게요. 이것은 아티스트 고유의 감성을 담아내는 동시에 TV가 놓인 공간과 사용하는 시간, 날씨 등에 따라 작품의 색채와 움직임의 변화를 줘서 색다른 실내 환경을 만들게 한다. 이런 것이 혁신 아닐까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TV는 왜 꺼져 있어야만 할까? 아무도 안 볼 때 그런 생각을 뒤집은 제품인 거죠. 그걸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작품을 걸어놓은 듯한 그런 것들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 자체도 대단한 거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동통신산업 갈게요. 자, 프로야구 5G 대첩 막 올랐다. 뭡니까? 통신사가 5G 중계 서비스를 경쟁한다. SK텔레콤은 옥수수로 VR 라이브, KT는 타구의 궤적까지 보여준다고 하네요. LG유플은 실시간 경기장 주민한다라고 하는 각사의 통신사들이 프로야구에 대처하는 5G 기술 대처 방안이네요. 재밌겠네요. 몰입형 콘텐츠가 가능하니까. 왜냐, 스포츠는 영화나 게임 등 다른 콘텐츠보다 실시간 중계가 중요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4G보다 20배 이상 빠른 5G 환경은 다양한 각도의 영상 보여줄 수 있고 세부 데이터 등까지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야구에서 이제 야 기술력 좋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겠죠.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LG유플이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어떤 변수가 미세먼지죠. 이것 때문에 실제 야구장들이 장사를 잘할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만 잠깐 볼게요. 프로야구 서비스는 한 경기만 봐도 3에서 4GB씩 데이터를 소모해서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얘네들은 아직 안 하잖아요. 그죠? 다른 플랫폼이 아직 들어서지 못한 실시간 스포츠 중계를 통해 통신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또 주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한번 지켜봅시다.
29번째 웨이거블루 아까 나왔었죠. 타다 프리미엄처럼 웨이거블루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보실게요. 카카오가 웨이거블루를 20일 공개했다고 합니다. 새 모빌리티 시장 창출했고요. 기사의 수익 확대가 관건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만 좀 볼까요? 티맵 택시는 SK텔레콤이 택시를 활용한 플랫폼이고요. 카카오 택시 다 아시죠? 카카오 택시 블랙도 아시고요. 웨이거블루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랑 타고 솔루션스, 그 다음 우버 블랙, 우버, 타다 프리미엄 예정 아까 봤죠? 소카자에서 VCNC. 카카오랑 소카 등 모빌리티 기업이 택시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인다. 카카오 웨이거블루는 뭐냐? 이거는 거부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웨이거블루는 승차 거부가 불가능한 택시다. 이용자가 카카오티 앱에서 호출하면 위치에 따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자동 배정되는 방식이라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택시기사의 승객 골라 태우기를 원천 차단했다라고 하네요. 소카도 아까 보신 것처럼 타다 프리미엄을 출시해 택시 협업에 나선다고 했고요.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카카오 택시 출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좀 나아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는 신규 택시 활용 서비스가 성공하려면 기존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네요. 특히 기업 간 소비자 간 B2C에서 예약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기업 간 거래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택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서비스를 추가한 뒤에 가격을 올려받는 모델로는 신규 택시 서비스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서비스 질 개선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 창출로 전체 택시 시장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부의 마지막 볼게요. 카카오 왕국 벌써 93조라고 93사가 있네요. 와, 6조 베팅 빗볼까. 현대 프리비아 지분 30% 인수, 여행사도 인수했어요. 광고, 게임, 핀테크, 연예 기획 이어서 여행 플랫폼까지 품안해. 작년 한 해 영업 비용만 2.3조, 영업이익률이 그래서 9%에서 3%로 뚝 떨어졌고요. 현금성 자산 2조 원으로 충분하다. 신사업 본계도의 호실적 전망이라고 합니다. 카카오가 기존 사업인 광고 콘텐츠에다가 핀테크, 연예 기획, 여행업 등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3년간 5조 5천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9%가 넘는 연간 영업이익률이 3%까지 추락하면서 단기 수익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프리비아까지 했는데 이게 카카오 여행 플랫폼의 핵심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여행자들의 편의성 향상이 주요한 투자의 배경으로 여행 분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뭐 이런저런 것들을 뭐 좀 인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만 볼까요? 카카오의 사업은 크게 광고, 포털, 메신저, SNS, 쇼핑, 콘텐츠는 게임, 음악, 웹툰, 이모티콘, 커머스,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핀테크, 연예기획으로 좀 구분된다고 하는데 여행까지 합쳤으니까 한번 좀 보시죠. 그 다음에 카카오의 6조 베팅에 한번 빛을 보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분 여기서 마치고요. 31번째 기사부터는 2부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